2019년 월드 챔피언 그리고 모모스 커피 대표 바리스타면서 이사이신 전지현 바리스타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제가 부산도서관 홍보대사를 맡고 있고 제가 이 홍보대사를 맡게 된 이유가 조금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업체에서 홍보대사나 이런 걸 많이 제안을 하셨는데 저 나름의 꿈이 커피도시 부산을 만드는 저만의 또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산을 대표하는 도서관이 생겼고 최근에 개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산도서관이 생겼고 부산을 대표하는 곳이고 이 부산 대표 도서관이 전국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커피책이 가장 많은 도서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커피에 대한 자료가 가장 많은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커피도시 부산이 되어지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부산도서관의 홍보대사가 됐고요. 되기로 마음 먹었고 이렇게 홍보대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커피에 대한 이야기, 커피에 대한 교육만 하게 됐는데 책을 이제 앞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제가 쓴 책도 아닌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쉽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을 제가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이렇게 강연을 하고 뭐 재밌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 순간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조금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책을 선정하게 됐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읽으셨죠, 근데? 다 읽으셨죠. 읽으시면서 그렇게 크게 뭔가 공감은 되진 않으셨던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또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술술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독특한 건 빨간색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눈이 피로하기도 하고. 네. 저는 네 이런 글씨 색깔들 몰랐어요? 네.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당연히 이렇게 보신 거다, 그쵸? 다행이에요. 저는 처음 이 책 봤을 때 되게 눈이 피로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쉽게 또 읽혀져가지고 많은 분들께 또 저희 직원 대상으로도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신입생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책이기도 해요. 사실 지금 스페셜티 커피라는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져 있는 현재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스페셜티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꼰대같지 않게 그냥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본 인생 커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실제로 이 커피라는 거는 이제 커피하는 사람 바리스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커피 한 잔을 평가하면서 마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뿐만이 아니라 이 분위기, 무드, 공간의 냄새, 온도, 음악, 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또 난 누구와 함께 이 커피를 마셨는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친구랑 마신 커피와 가족들과 마신 커피 이렇게 다 같이 뭔가 연계가 되어져서 네,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커피의 맛과 향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요소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저에게도 인생 커피 또 인생 카페라고 한다면 이제 바리스타로서는 가장 맛있게 먹은 커피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잔을 받았을 때 굉장히 감동이 컸고 내가 이걸 마심으로써 뭔가 힙해지는 느낌에 내 가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서비스를 받고 지금 여기에서 진짜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만들어주게 된 카페가 저는 패트리시아라는 카페예요. 호주에 여행을 하시게 되면 지금 호주를 못 가지만 저희가 호주를 여행하시게 되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네, 카페예요.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 굉장히 맛과 향뿐만이 아니라 이 스페셜티 커피의 크래프트 같은 이 바이브를 굉장히 잘 담고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이제 서브하고 나서도 뭐 커피 맛이 어때? 맛없다라고 하면 또 다시 내려주기도 하고 너 어제 오지 않았어? 오늘은 좀 다른 거 먹어볼래? 약간 사람을 기억해주기도 하고 그 공간에서 이제 모두가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 이런 것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요, 영도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아무리 공간이 예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바이브를 연출해내지 못하면 이것도 연출도 아니죠. 이 바이브를 가지지 못하면 네, 즐기는 사람도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고. 진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 묻어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독서 모임이니까 혹시나 이런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 카페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책으로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즘에 핫플레이스 이런 곳이 아니라 인테리어가 어떻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겪었던 이야기들과 오너들의 경영 철학, 그러면 이 오너가 바리스타를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이 소비자를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는지, 소품 하나하나 고르는 데 신경을 쓰고 이렇게 뭔가 관심과 애정을 이 공간에 담는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 로스터리 카페 한 14군데 정도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이 공간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지까지도 담고 있어서 뭔가 카페를 방문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알고 방문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이 MZ세대가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MZ세대가 보이진 않지만 이 MZ세대에서는 이 소비 패턴이 앞에 계셔서 모르겠지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MZ세대의 소비 패턴은 우리가 조금 더 그 전에 소비하던 패턴과는 조금 다르긴 해요. 예전에는 그냥 맛있었으면 먹는 거고 예쁘면 구매를 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비하는 이 물건 하나, 이 마시는 거 하나, 먹는 거 하나가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이런 가치들을 조금 따지고 있는 가치 소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 한 잔을 소비하면서 내가 이 하나를 가지게 되면서 내 가치가 또 올라가게 되어지는지, 왜 올라가게 되는지를 조금 생각하는 문화가 조금 잘 형성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공간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단순하게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그런 경영 철학이나 이 바리스타들의 생각들을 조금 담아내고 있는 책이어서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했을 텐데요. 그 제3의 물결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를 조금 알아가기 이전에 이 제3의 물결을 꼭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책에서도 스페셜티 커피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3의 물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제3의 물결? 제1의 물결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헤헤헤. 네. 뭔가 이렇게 나오는데 맞죠? 뭔가 이렇게 살짝 소리가 이렇게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모르겠다 어디서 소리가 났는지. 그 스페셜티 커피 하기 전에 이제 제3의 물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피 산업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제 커피 산업에서는 제1의 물결이라고 한다면은 커피의 대중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라고 봐요. 전쟁으로 또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게 제1의 물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커피를 마시는 이 카페인을 소비하는 거에 조금 익숙해졌어요. 근데 전쟁이 터졌어. 근데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제가 그 전쟁 속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내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좀 간편하게 좀 쉽게 어디서든 커피보다는 이제 카페인이죠.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인스턴트 커피이기도 하고, 저 인스턴트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브라질에서 그 해 커피를 너무 많이 생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게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 제1의 물결. 이게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되어졌어요. 여전히 우리 삼겹살 먹고 나면 먹잖아요. 네, 달달한 거. 제2의 물결은 소비 문화가 바뀌면서 생겨난 거예요. 첫 번째 제1의 물결은 소비는 쉽고 빠르게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제1의 물결이에요. 근데 제2의 물결은 나의 개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나를 좀 표현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맛과 향,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재료를 넣어서 만들어내는 음료의 다양성, 카라멜 마키아토, 카페 모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카페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게 제2의 물결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스타벅스 로고를 넣어 놓긴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제2의 물결, 요 책에서는 제3의 공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집, 회사, 아닌 나만의 제3의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스타벅스가 이 카페 문화와 이 나만의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맞는 커피를 골라 먹을 수 있는, 그러면서 커피가 다시 한 번 더 대중화 되어지는 프랜차이저화 되어지는 게 제2의 물결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3의 물결은 조금 다른 형태예요. 이제 소비도 소비이지만은 다 소비 문화로 되어져. 첫 번째 카페인, 두 번째 내 개성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세 번째는 가치 소비예요. 아까 얘기했던. 나는 이 물건 하나를 구매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가 사려고 하는 이 물건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하게 되는 소비 패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3의 물결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 1의 물결, 2의 물결 같은 경우에 전적으로 소비자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이 가치를 찾아감에 있어서 알게 되어지는 이 물건은 누가 만들었는지, 어떠한 경로로 유통이 되어졌는지, 이 과거의 스토리들까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 만들어졌는지까지 조금 찾아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 소비가 생겨나게 되면서 제3의 물결이 시작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생겨난 게 요거예요. 커피 밸류 체인 스페셜티 커피라고 보면 돼요. 이 스페셜티 커피는 이 밸류 체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스페셜티 커피는 그냥 소비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저렴한 커피를 맛보면서 소비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소비자가 맛있는 커피를 즐기는 만큼 바리스타도 맛있는 커피를 좀 내릴 수 있게, 그리고 그러면서 같이 행복할 수 있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잘 전달했을 때 커피 농사 짓는 사람의 이야기도 같이 전하면서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커피를 만드는 사람,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까지 동반 성장하고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스페셜티 커피예요. 동반 성장.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는 같이 소비를 하게 되어지면서 이 제품에 대한 가치와 인지를 조금 하게 되어지고, 그러려고 한다면 바리스타는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하게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가치 있는 서비스란 뭐냐? 그냥 맛있게 친절하게라기보다는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야기를 전달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내가 남편이 와이프를 위해서 목걸이를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러 갔어요. 금을 사러 갔는데 한돈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망설이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은은 어떠냐? 은은 한돈에 몇천 원 하지 않는다 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은을 사러 가야겠다 라고 해서 티파니에 갔어요. 티파니는 은 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티파니에 가서 은 제품을 하나 골랐어요. 한돈 되지 않는 은 제품을 골랐어요. 근데 갑자기 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거 은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티파니 측에서는 이건 은이 아니다, 티파니예요. 예요. 티파니이기 때문에 은이지만 그렇게 받을 수 있다가 지금 시대예요. 네. 그래서 그러려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다 담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은이 아니라 티파니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입장이 바리스타라고 봐요. 이왕 살 거면 예쁜 게 좀 좋고 좀 더 가치 있는 게 더 좋은 것처럼, 그게 바리스타들의 역할인데, 그러면 이 농부 역시도, 생산하는 사람 역시도 동반 성장하고 지속 가능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본다면, 기존에는 C마켓이라고 해서 커피가 유통되어지는 건 1파운드에 그냥 1달러였어요. 그냥 딱 정해놨어요. 뉴욕 선물가 1파운드에 1달러. 근데 브라질 커피가 많이 생산하게 되어지면 1파운드당 1달러 밑으로, 브라질이 커피를 조금 덜 생산하게 되어지면 1파운드당 1달러 위로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 기준은 브라질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이 얼마나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제 동반 성장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사실 1파운드에 1달러면 그냥 농사 지을 때 들어간 돈 그냥 회수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년에도 농사를 짓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농부들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농사를 짓게 하려고 한다면 올해 좋은 커피가 있으면 더 비싸게 사는 거고, 근데 굉장히 좋은 커피가 발견되면 더 비싸게,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치에 맞게 커피를 구매하는 사람이 정해진 가격이 아니라 그냥 그 가격을 매겨서 구매를 하는 형태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당한 가격으로 구매하는 형태가 생겨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것도 좀 들어보셨을 거고요. 다이렉트 트레이드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두 가지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도 해요. 공정무역은 중간 상인 없이 그냥 직거래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긴 한데, 다이렉트 트레이드도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플러스 동반 성장이라는 개념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농부가 그냥 평범하게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더 좋은 커피를 생산할 수 있게 시설, 장비를 투자하게 되고, 그걸 내년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더 비싼, 더 좋은 커피가 생산되어지면 더 비싸게 이 커피를 구매하게 되어지고, 이런 개념이 다이렉트 트레이드라고 해요. 이게
제 위쪽에 있는 게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상징하는 외국 브랜드예요. 스톰타운 인텔리젠시아가 다이렉트 트레이드라는 이 단어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커피씬에서는 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블루버틀, 스타벅스 리저브도 다이렉트 트레이드, 특히나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큰 기업이잖아요. 농장을 아예 사버려서 관리하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네, 한국에서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잘 하고 있는 네, 한국 브랜드예요. 네. 이렇게 빨간불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빨간불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네. 여기까지 책 읽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 중에서 뭐 궁금한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뭐 이 책에서 뭔가 얻어내지 못했던 정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있을까요? 질문이 하나 들어요. 네. 아마 이 질문. 네. 추천해주고 싶은 스페셜티 커피 카페는 이 세 군데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 세 곳은 꼭 방문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커피 리브레라는 곳이고요. 서울에. 그리고 온천장에 있는 모모스 커피, 그리고 서울 공덕에 있는 프리츠 커피는 꼭 한번 경험해보셨으면 좋겠고, 가까운 곳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분위기인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한 최근에 제가 간 곳 중에서는 또 편향되면 안 되잖아요. 한 곳만 추천하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커피 맛뿐만이 아니라 그 공간과 오너와 그 따뜻함과 내가 한 잔을 먹었을 때 만족하는 그 공간은 저는 레이지 모먼트라는 네, 곳이 최근에 간 곳이 아시는 곳이에요? 진짜요? 진짜 좋아하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레이지 모먼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실 그 곳만을 가기 위해서 그 곳에 가야 되는데 그래도 굉장히 만족했었던 공간 중에 하나예요. 커피도 맛있어요. 물론 커피도 맛있고, 근데 그 분들이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제 진실된 마음으로 커피를 내어드리기도 하고 정말 이분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커피를 내리는 게 느껴져요. 그 바이브에서. 한 군데 더 하고 한 군데 추천하면 너무 좀 그런가. 일단 지금 기억에 나는 거는 레이지 모먼트가 굉장히 좋았다. 네, 입니다. 글씨 잘 쓰시네요. 이제 또 산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산지 커피, 내가 좋아하는 커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뭐 산지가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브라질. 브라질? 저기 드려버렸다, 맞죠? 다른 거 한번 더 얘기해봐요. 있을 수 있으니까.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있죠. 에티오피아 있어요. 기다리세요. 이제 내려드리면서 드릴게요. 네, 에티오피아 좋아요. 또 뭐 좋아하시는 산지 또 있으신 분 있어요? 과테말라. 과테말라 지금 부산항에 이제 어제 도착했어요. 아직 못 드려요. 네. 아직 꺼내지를 못했어요. 내가 또 좋아하는 커피 산지 있다 하시는 분? 또 이 산지의 커피를 즐겨 마신다? 예가체프는 지역이에요. 에티오피아. 네, 근데 오늘 가지고 온 게 예가체프 주변 지역이어가지고 뭐 조금 나눠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역이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브라질, 에티오피아, 뭐 케냐, 콜롬비아 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과테말라 얘기하는 건 전 처음 들어봐요. 근데 되게 좋은 거죠. 사실 안티구아 이게 상징적으로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가본 산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산지이기도 해요. 과테말라는 저의 첫 커피 산지이다 보니까 되게 아름답기도 해요. 에티오피아 너무 좋아요. 제가 군대 간 느낌이에요. 남자가 군대를 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게 에티오피아예요. 네. 커피를 생산하는 그 대륙, 크게 보면 대륙이라고 하는데요. 중미, 남미, 중남미에서 생산되는 커피가 있고 뭐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이게 다 중미, 남미 쪽이에요. 뭐 아프리카가 있어요. 중미,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아시아가 있는데 아시아의 대표적인 건 아까 여러분 첫 번째 드셨던 베트남. 로부스타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베트남, 뭐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요즘엔 중국에서도 커피를 생산을 하고 있죠. 그게 아시아 대륙이고요. 중미, 남미는 아까 얘기했던 콜롬비아, 과테말라, 뭐 파나마,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있을 것 같고 아프리카는 좋아하시는 에티오피아, 뭐 케냐, 이런 르완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특징이 굉장히 달라요. 사실 에티오피아랑 케냐가 같은 아프리카라고 하지만은 두 가지가 달라요.
우리가 아시안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잖아요. 다른 생각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 산지마다 다 너무너무 다른데 신기하게도 대륙이 가까울수록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시아인 비슷하죠. 뭐 그쪽 게르만족들 이렇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좀 다른 게 아프리카 이렇게 좀 비슷한 계열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다르지만 대륙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슷한 성향을 가지게 되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조금 낮은 곳들도 많고 기후가 조금 따뜻한 곳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토양도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다거나 하질 않기 때문에 좀 또 로부스타도 많이 생산이 되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 단맛과 바디가 특징인 게 아시아 커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토양에 미네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품종들도 되게 많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 알아서 자라난 이 약간 토착종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굉장히 신기한 커피들과 향과 맛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또 아프리카 쪽이기도 해요. 신맛과 향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게 아프리카. 중미, 남미는 스페셜티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대륙이에요. 뭐 신맛도 있고 향도 있고 뭐 약간의 카카오 같은 쓴맛도 있으면서 굉장히 밸런스 좋은 신단슨. 뭐 우리 배우 김태희 씨를 보게 되면 김태희 씨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 하지 뭐 눈이 너무 예뻐요, 코가 너무 예뻐요, 뭐 입술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진 않은 것처럼 그냥 모든 것들이 되게 조화로운 게 중미 남미 커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왼쪽의 커피가 아시아 커피 특징이에요. 그래서 뭔가 무게감 있고 차분하게 먹을 수 있는 도드라지는 신맛이 없는 커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었던 커피가 중미, 남미 쪽 남미에 위치하고 있는 브라질 커피였어요. 약간 산미는 있는데 조금 약간 넛 계열처럼 있고 뭔가 특징적인 향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커피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륙을 보게 되면은 대륙마다 또 다르긴 한데 우리 사람도 조금 흑인, 백인, 뭐 황인종 있는 것처럼 커피도 원종이 조금 달라요. 그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셨던 베트남은 로부스타, 브라질은 아라비카 종이었을 거예요. 다 드셔보셨어요. 로부스타는 맥심, 테이스터 초이스 이런 데서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 스타벅스 한 번쯤은 다 가보셨잖아요. 거기에서 드시는 게 대부분이 아라비카 종이에요. 두 가지 다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좀 생산되는 고도가 조금 달라요.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낮은 고도에서 생산이 되어지고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높은 고도에서 생산이 되어지고 이 고도는 결국에는 맛과 향을 결정짓게 되는데 다 배우신 거지만 굳이 막 광합성 이런 거 얘기하면 짜증나잖아요. 네. 이게 물과 바람과 이산화탄소와 이 토양과 이 태양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광합성 작용이라는 걸 하는데 이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해야지만 좀 많은 것들을 쌓아요, 몸에. 근데 이 쌓는 순서와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산,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고도가 낮은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빨갛게 따뜻하다 보니까 빨갛게 익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거든요. 익으면 따줘야 돼요. 아니면 지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광합성을 짧게 하다 보니까 약간 지방산 풍미, 약간의 신맛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이기도 해요. 각각 두 개가 특징이 그냥 다른 형태라고 보면 돼요. 이 산지에 따라서 원종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커피 산지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가공에 따라서도 커피가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넘어갈까요, 이거? 약간 조금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얘기만 드릴게요. 왜냐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근데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긴 해요. 왜냐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농사 지으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고도 어느 정도 되면 좋은 커피가 생산이 됐거든요. 토양도 건강하고 뭐 날씨도 좋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사실 기후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처음 커피를 배울 때는 커피 나무가 2000m 이상에서 못 자란다 했거든요.
왜냐면 커피 나무 어는 점이 있는데 얼어버려서 죽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커피 나무는 죽어요. 그래서 계속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2000m 이상에선 커피 나무가 자랄 수 없어 였어요. 15년 전에 처음 제가 커피 배울 때. 근데 지금 커피 산지 가보면은요, 나 땅 샀어, 저기 내년에 저기 씨앗 심을 거야 라고 하면 2000m 다 넘어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커피를 생산하려고 하면 무조건 2000 넘어야 돼요. 2000m 이하에서는 생산되는 게 좋은 커피도 분명히 있지만 그 위에서 생산되는 것보다는 품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속상한 일이, 이게 빈익빈 부익부도 만들어내요.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땅 못 사는 사람은 예전엔 좋은 커피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못하게 되어지고 아무도 내 커피를 구매하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프로세싱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이건 사람이 조금 컨트롤해서 향을 더 만들어낸다거나 어떠한 것들을 좀 더 살려낸다거나가 가능한 거거든요. 커피를 수확해서 얘를 건포도 만드듯이 커피 열매를 따서 그대로 말릴 거냐, 아니면 따서 껍질을 다 벗기고 씨앗만 말릴 거냐, 아니면 뭐 몇 %만 까가지고 말릴 거냐에 따라서 약간 향미들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향미들을 좀 더 살리고 표현하고 또 그 과정의 발효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도 커피가 달라지다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좀 향을 더 보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더 저렴하게 유통될 수 있는 커피들이 이 가공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비싸게 유통될 수 있는 체제가 조금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너무 속상한 일이기도 한데 제가 굉장히 독특한 프로세싱을 거친 커피를 하나 준비해오긴 했어요. 근데 호불호가 너무 강할까봐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거 마지막에 내려드릴게요. 너무 향이 강해서 마지막에 내려드릴게요. 요것도 이제 지속 가능성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이제 아까 토착종, 에티오피아에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자라난 친구들이 이제 토착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게이샤종이에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품종에는 토착종, 그리고 티피카, 버번, 유전자이 뭐 이렇게 막 단어도 이상한 게 있어요. 막 있는데 요게 처음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품종. 에티오피아에서는 자기들끼리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커피가 아까 예멘 드셨다고 했죠. 예멘. 네. 이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예멘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커피가 수출되고 상업 재배가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품종들이 티피카와 버번이라는 품종들이 이제 계속해서 다양한 품종들이 파생되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요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원종들은 병충해에 엄청 약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로부스타가 병충해에 강해요. 로부스타를 계속 접합시키는 거예요. 교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날씨 기후온난화와 이 아라비카 종은 서늘한 기후가 필요한데 계속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제 다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병을 앓기도 하고 벌레들이 날라와서 다 갉아먹기도 하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부스타랑 좀 교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이 두 가지 품종이기도 해요. 사치모로, 까띠모로. 근데 이런 아이가 재배하기는 쉬워요. 건강하고 뭐 잘 생산량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농부들이 선택을 하는 게 이 품종을 가지고 앞에 했었던 가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품종에서는 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가공을 통해서 향을 입힌다거나 더 강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내려드릴 커피가 콜롬비아에서 재배된 커피인데 이제 로부스타랑 교배를 해서 나온 품종이에요. 그래서 이 따비라는 품종인데 일반 버번과 티피카에 비하면 향미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가공을 통해서 초콜릿이나 카카오 향을 굉장히 많이 발현한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에티오피아 갔던 사진들을 조금 모아봤는데 산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군대예요. 근데 에티오피아 산지에 대한 이제 에티오피아 중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산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드림 매거진이에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약간 잡지 보면서 제가 눈물을 약간 글썽해보기는 처음인데 산지 되게 다양한 산지가 있어요. 에티오피아, 뭐 브라질은 없는 것 같아요.
좋아하셨던 과테말라 편 이런 것들이 각 산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에티오피아 편을 굉장히 굉장히 추천드려요. 특히나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우리는 커피 한 잔을 5,000원, 6,000원에 소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근데 실제로 커피에 5,000원을 투자를 하지만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루에 먹고 살고 입고 이런 걸 쓰는 소비 평균이 2,000원을 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과 아동 노동 착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국제법상 몇 살이야인지 아세요 혹시? 얼추 10세 이하가 이제 10세 이하가 네 그러니까 10세 이하가 약간 이제 노동 착취로 막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과연 그게 여기에 적용되는 게 맞냐? 먹고 살아야 되고 실제로 에티오피아 가보게 되면 12살이면 거의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15살, 16살 정도 되면 집을 짓기도 해요. 수도 빼고 내 집은 내가 마련. 그러니까 아디스아바바라는 도심 빼고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고 엄마 아빠 따라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 따라서 노동을 하러 가지 않으면 이 아이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맛있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 예가체프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저는 커피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이 에티오피아 편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산지 이거 막 사진들 보기 전에 질문 하나만 받고 뭐 끊었다 갈까요? 아까 비슷한 질문인데 하나 주셨고요. 네. 핸드드립용 원두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근데 혹시 누구인지 손들면 되게 좀 그렇겠죠. 네. 이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커피든 집에서 내려 마실 수 있어요. 오늘 드시는 거 전부 다 드실 수 있는데 나는 뭔가 산미를 좋아한다? 산미를 좋아하지 않는다로 크게 많이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산미를 싫어하시더라도 좋아하지 않아도 농도만 낮추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땐 저는 에티오피아 산지로 따지면 에티오피아에서 재배된 커피를 조금 추천드리고 있고 지금 예전에는 뭐 에티오피아 하라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쪽 하라가 여기 위쪽에 있어요. 여기 위쪽에 있는데 예전에는 한국에 진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여기 하라와 이런 지역들이 시다모 이런 지역들이 리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 기후가 점점 변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좋은 커피가 재배됐던 지역이 지금은 좋은 커피가 재배되지 않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뭐 예가체프 시다모 막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 사이에 여기 끝에 있는 요 정도 있어요. 구지라는 지역에서 재배된 커피가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예가체프 괜찮아요. 시다모보단 요즘에는 예가체프,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에서 재배된 커피 한번 드셔보시면서 맛과 향에 조금 적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홈카페족 굉장히 응원합니다. 대신 그거 있어요. 이제 여기는 공적인 방송은 아니니까 어떤 물로 내리냐에 따라서 커피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평창수. 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방송에서. 맞아요. 그래서 그 강원도 어디서 재배된 이렇게 치수원이 이제 강원도가 맞나요? 강원도 이름을 따고 있는 무언가 제주보다는 강원도가 좋아요. 제주를 대표하는 물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제주물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강원도 물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입물 별로 안 좋아요. 수입물로 커피 내리면 커피 되게 무거워지고 탁해지고 써져요. 에비앙 이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들어온 이제 그런 브랜드들 이런 거 좀 커피가 무거워져요. 근데 조금 옷 끊었다가 가자고 하는 건 괜찮아요? 네네. 혹시 현장에서 또 질문 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책을 딱 보니까 테루아라는 단어가 저는 되게 많이 들어오던데 네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좀 쉽지 않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네. 기본적으로 산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했는데 혹시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와인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 테루아라고 한다면 토양의 상태, 여기에 비가 어느 정도로 오고 있는지, 일조량, 빛이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위도가 얼마나 되어지는지, 해발 고도는 어떤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오는지, 이 모든 기후 환경을 다 때루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와인에서는 그게 있더라고요. 와인과 커피가 조금 다르게 계속 해석이 되어졌던 부분은, 와인에서는 그거를 포도를 만드는 회사가 진짜 포도를 그 와인 숙성시키는 회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커피 산업에서는 그냥 때루아라고 한다면 기후 환경, 토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와인 소믈리에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때루아라고 한다면은 그걸 만드는 사람도 하나에 포함이 되어지는 게 때루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공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예전에 이 때루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프로세싱, 사람이 계속 이걸 좀 프로세싱의 힘을 빌려서 조금 더 향미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가, 이런 것보다는 사실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원종이 훨씬 더 좋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걸 가공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똑같이 때루아의 요소 중에서 하나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다 포함되어져요. 지금 여기 온도 이런 거. 지역. 이 지역도 어렵다, 맞죠? 요 지역은 크게 이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 여기가 SNNPR이라는 곳이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예가체프 시다무는 여기 오로미아 주에 있어요. 그래서 이 리전이랑 에티오피아 SNNPR 게데오 게뎁 첼베사라고 적혀져 있으면 굉장히 긴 이름이잖아요. 좋은 거야. 뭔가 이야기가 있는 건 거야. 라고 되어져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뒤에서 볼까요? 예를 들면 지웠나? 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익숙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익숙한 게 하나도 없네. 그냥 얘만 들게요. 첼베사, 아까 나왔던 첼베사에서 그린빈 바이어가 거래가 되어졌어. 이 워싱 스테이션 가공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커피를 구매하러 온 사람이 커피가 되게 좋아서 구매를 했어. 그러면 이제 그냥 이렇게 이런 이름을 다 가지게 돼요. SNNPR 게데오 게뎁 첼베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요. 근데 만약에 첼베사에서 올해 품질이 안 좋아서 못 팔았어. 그러면 이 첼베사를, 여기는 이름이 똑같아, 맞죠? 첼베사를 이 첼베사 마을에 가지고 가요. 그러면 마을에서 판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을에서 또 품질이 안 좋아서 못 팔았어. 그러면 게뎁으로 가지고 가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이름이 SNNPR, 에티오피아 SNNPR 게데오 게뎁, 이름이 짧아져요. 근데 게뎁에서 또 못 팔았어. 그러면 이제 게데오라는 존으로 넘겨요. 네가 팔아줘. 그러면 에티오피아 첼베사 SNNPR 게데오가 돼요. 근데 또 못 팔았어, 여기서. 그러면 에티오피아 첼베사 SNNPR SNNP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함벨라, 이렇게 있으면 조금 더 상세하게 거기와 거래를 한 건데, 못 팔게 되면 다 이름이 하나씩 없어지게 돼요. 근데 에티오피아가 예전부터 커피를 즐겼던 분들은 예가체프, 시다모 이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에티오피아가 정부의 문제이긴 한데 수출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커피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생각으로 너네 생산한 커피 나한테 다 가지고 와. 내가 팔아줄게.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다 나눠 가지자 였어요. 근데 스페셜티 커피라는 건 그런 건 아니거든요. 프로듀서를 만나서 올해 너 농사가 어땠니?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겠니?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스페셜티 커피라는 게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던 2008년에 에티오피아는 역으로 가기 시작을 해요. 다 모아.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을 팔겠어. 이게 그렇다 보니까 커피를 구매하러 온 그린빈 바이어들이 에티오피아를 안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2년 만에 법을 바꿔요. 마을에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에티오피아 시다모 이름이 붙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옛날 2008년에는 에티오피아 지원, 에티오피아 G2 이렇게만 유통되던 게 이제 2010년부터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지원, 에티오피아 시다모 지원, G2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2018년까지 다시 한 번 더 법이 바뀌어졌는데 워싱 스테이션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시 동사무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네 동은 너네가 관리해봐 라고 하면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뭐 첼베사 이렇게 이름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다이렉트 트레이드가 가능해진 거는 2018년 이후부터예요. 2018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프로듀서를 만날 수 있고 이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어진 게 이제 3년 차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더 좋은 커피가 나올 수 있는 커피 산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받으셨던 커피가 에티오피아 커피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비교해보게 되면 대륙별로 다 드셔보신 거예요. 아시아, 중미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이렇게 드셔보신 거고요. 네 번째 커피는 블렌드 커피예요. 이제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향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실 수 있게 한 건데 브라질 앞에 드셨던 브라질 커피랑 세 번째 드셨던 에티오피아 커피를 블렌딩해서 로스팅 포인트를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훨씬 더 차분한 느낌의 커피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서면까지 가려고 하면 거의 반나절을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거의 길이 거의 없는 형태. 근데 수도는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데 이제 커피 산지는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요렇게가 17일부터 20일까지 게샤 빌리지를 가는 여정이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아까 에티오피아 드셨던 요 북구사이사 농장이랑 뭐 이런저런 방문하던 시간들이었어요. 17, 18, 19, 20 4일 동안 한 농장을 가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게샤빌리지라는 한 농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게샤빌리지에서 있었던 시간은 12시간 채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이동 시간입니다. 게샤빌리지나 볼게요. 이 게샤빌리지는 게이샤의 이름부터 먼저 보면은 이 게이샤는 요쪽 부분에서 처음 발견된 커피 품종입니다. 게샤타운이라는 데에서 커피가 발견이 되어졌고요. 1931년도에 발견되어진 품종이에요. 그 마을 이름이 게샤여서 이름이 게샤 하다가 이제 게이샤가 되어졌고 지금 현재 커피씬에서는 게샤와 게이샤가 구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드신 제가 게샤를 가지고 올까 게이샤를 가지고 올까 좀 고민을 하다가 게이샤가 오늘은 더 맛있어서 이걸 게이샤를 가지고 왔거든요. 요즘 어떻게 쓰이냐면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네, 게이샤 마을은 요렇게 생겼어요. 뭐 9개 산이 이렇게 있으면 모든 이름이 그 농장 이름을 가지는 건 아니고 워낙 크다 보니까 굉장히 잘게 구역을 잘라놔요. 이렇게 9가지 구역으로 나눠주는 중요한 거 절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네, 이 친구가 이 게이샤 마을을 처음 이제 만들게 되어진 친구 부부예요. 이 영화 감독이에요. 원래 영화를 만드는 친구이고 아내분은 에티오피아 사람이긴 한데 샌프란시스코 LA 쪽에서 이제 CF 광고를 촬영하는 사람. 둘 다 이제 카메라와 광고 기획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신데 SCAA라고 해서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커피 영화, 에티오피아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친구들을 컨택하게 됐고 에티오피아 여행을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게이샤의 매력을 빠지게 되어줬고 이 에티오피아의 와이프 덕분에 게이샤에서 커피 농사를 짓게 됐는데 행운스럽게도 게이샤가 처음 발견된 숲에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무슨 이런 일이네. 근데 굉장히 한 2년 반 정도를 커피 농사 이제 영화 촬영하고 나서 2년 반 정도를 농사 짓기 위해서 계속 수익 없이 계속 여행만 했대요. 에티오피아의 구석구석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에티오피아 게이샤 타운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거기에서 그냥 자연재배예요. 에티오피아는 그냥 나무가 열리면 열매 따고 뭐 특별하게 농약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열리면 따고 이제 죽으면 떨어지는 거고 뭐 이렇게 그냥 하는데 그걸 이제 커피 재배 구역으로 아예 다듬은 친구들이에요. 가는 길에 뭐 이런 티 재배하는 곳도 있고 에티오피아 친구들이고 뭐 자는 곳들 에티오피아 전통 집들이고요. 가는 길이 다 이래요. 네.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이어를 한 4-5번 정도 이틀 동안 이제 교체를 하면서 움직이게 되고 서로 이제 밀어주기도 하고 이제 빠져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요. 되게 낄낄깔깔 거리면서 이제 같이 밀어주고 이제 팁 받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밀어줘요.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일부러 물 뿌리는 건 아닌데, 네, 되게 재밌어요. 그런 와중에. 이 친구는 이 동네, 제가 한번 빠졌던,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닌데, 다른 곳에 다시 한번 빠졌는데, 이 동네 사는 친구예요. 되게 어른처럼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네, 이곳이고요. 영상이네요. 잘못 났네. 큰일 날 뻔했네. 저희 대표님 양치하는 게 이거든. 영상인지 몰랐네. 네, 이때 양치하면 이제 저희가 들어갈 때 생수를 사서 들어갔어요. 이제 수도 도심에서. 왜냐면 여기 사는 친구들은 약간 그냥 요런 집, 되게 잘 지어진 집이에요, 이거는. 요런 집에, 되게 허름한 집에, 더 작은 집에 같이 모든 가족이 살고 있기도 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흙탕물 비가 오면은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받아서 조금 가라앉히고 그냥 마셔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농장을 갔었을 때는 2013년이었는데 3일 정도를 아예 씻지도 않고, 내가 양치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물을 길러와야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양치도 하지 않았었고, 머리도 안 감고 그냥 나 괜찮다라고 하면서 되게 냄새 풍기면서 3일 동안 있기도 했었고, 그래도 우리가 와서 대접을 한다고 수박을 내어줬는데, 이제 수도에서 수박이 오잖아요. 4일, 5일 동안 따뜻한 구역,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이제 이 마을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먹었는데 수박이 진짜 그냥 썩은 거예요. 썩은 수박이고 먹었을 때 삼키기 힘들 정도인데, 여기 사는 친구들은 수박은 원래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뱉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먹긴 하는데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 가는 여정, 이틀 정도 시간이 이틀 동안 계속 이동만 해요. 가는 여정 동안 과연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이랑 굉장히 깊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행복해 해요, 이 친구들이. 되게 웃음도 많고 굉장히 선하고, 뭔가를 다 이렇게 밀어주기도 하고 뭐 다 도와줘요. 그냥 신기해하고 우리를.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친구, 그래서 에티오피아 갈 때 그런 거 하거든요. 원래 간식 쬐기들한테 사탕 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친구들이고 웃음이 많던 친구들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친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연 어떤 게 더 행복한 것일까에 대해서 또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기에 있는 물을 그냥 막 이제 가라앉히, 목이 되게 말랐나 봐요, 아른 친구가. 이걸 떠서 가라앉히고 먹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저걸 떠서 그냥 마셔요.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 보면 대부분 배가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에티오피아 가는 여정. 이고, 그래도 이 게샤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 친구 2명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 되게 좋은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커피를 사게 되면 일부 금액은 이 구역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학교 짓는 데 돈을 쓰고 있어요. 선생님 채용까지 해서, 다른 마을에서 커피를 수확하기 위해서 온 그 피커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커피 체리를 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른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애기들은 집에 그냥 있게 되어요. 그 마을에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기들 데리고 같이 일하러 오고, 애기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이 게샤 빌리지의 커피를 소비하는 일부 금액은 이 친구들을 위한 교육과 안전과, 그리고 학교를 아직 다니지 않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들이 안전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치지 않고 어디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고 있어요. 보면은 얼굴 다 흑인이긴 한데 얼굴 색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 화면에 담겨지는지 모르겠다. 여기에는 담겨지는데, 보면 이 친구는 조금 하얀 편이에요. 네, 다른 마을에서 온 친구예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까만 친구가 여기에 있네요. 이 친구가 이 마을 사람이에요. 같은 흑인이냐인데 게샤 빌리지가 굉장히 안쪽에 있고 얼굴색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일하러 왔을 때 여기에서도 약간의 인종차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이제 같이 친구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에티오피아 이런 집들에서도 살기도 하고,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와 운동장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쯤은 이제 조금 학교가 어느 정도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또 스페셜티 커피이기도 해요. 우리가 구매하는 돈이 일부가 좀 좋은 곳에 또 쓰여질 수 있게, 그리고 소비자가 커피 한 잔을 그냥 맛있게 마시는 게 아니라 그 일부가 나는 그냥 커피를 소비하는 거지만 뭔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나서 뭐 에티오피아 아까 얘기했던 것들, 요거는 이제 중미 남미 여행하는
코스인데요. 이거 두 개를 뽑은 이유가 제가 12월이면 이제 에티오피아를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3월이 되면 중미, 남미를 이동하게 되어질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미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중미 수확 시즌은 엘살, 뭐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뭐 파나마 이런 데에는 2월부터 시작해서 4월까지 수확을 하고 있어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수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콜롬비아는 1년에 2번을 방문하게 되어져요. 남미 수확 시기가 이제 8월부터 시작인데 콜롬비아는 2월에 한번 가고 8월에도 한번 가는 형태가 되어지고요. 코스는 이렇게 짜져요. 여기서 살짝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 어디 갔나? 네, 엘살바도르부터 시작해서 과테말라 올라갔다가 코스타리카 갔다가 네, 니카라과 갔다가 뭐 파나마, 콜롬비아 갔다가 파나마 이렇게 움직여요. 여기 같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 짜기 나름 각 농장주의 스케줄에 따라서인데 저희는 니카라과랑 원래 거래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재작년 기준이거든요.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파나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국가가 니카라과밖에 없어가지고 니카라과로 들어가게 됐고 진짜 행운스럽게도 그 시기가 한국에 마스크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니카라과를 갔는데 마스크를 구한 거예요. 몇 박스를. 그래서 사재기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사재기를 해가지고 한국에 좀 그때 대구 심했을 때 네, 대구에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파나마 게이샤인데 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게이샤가 사실 굉장히 여러 국가를 거치게 됐고 파나마의 정착도 아니에요. 파나마에도 심겨지게 됐어요. 코스타리카가 사실 더 먼저 심겨지게 되고 굉장히 여러 국가에 심겨지긴 했는데 정착을 못한 거예요. 이 게이샤라는 품종이. 굉장히 생산하기가 힘들고 병충해에도 약하고 생산량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파나마 에스메랄다라는 어떤 한 농장이 있는데 거기에 피터슨 가족이 한 농장을 인수하게 됐고 그냥 농장 둘러보다가 체리 열린 걸 하나를 따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심겨진 지 50년이 지난 커피예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은 작지만 이걸 조금 수확해가지고 옥션에다가 컴페티션에다가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울 정도인 거예요. 이 컴페티션을 하게 되면 각 국가에서 한 명 정도가 와서 다 테이스팅을 하거든요. 그 여러 개의 깔린 커피 중에서 단연 너무너무 맛있는 커피가 하나가 발견이 되어졌고 이제 그게 각 전 세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올해 파나마의 어떠한 커피가 이제 옥션에 올라오게 될 텐데 그건 무조건 사야 돼. 가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어졌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지면서 그 해부터 게이샤라는 품종이 굉장히 높은 가로 옥션을 하게 되고 그 당시 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올해는 1kg에 약 1,000만 원 정도 되어지는 금액으로 낙찰이 되기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드신 지금까지 한 4-5잔 드신 게 한 1kg까지는 되진 않지만 100g 정도가 되거든요. 100만 원치를 드신 거죠. 네. 이거 한번 10번 정도 먹게 되면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게이샤 품종인데 근데 그런 얘기는 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파나마의 주요 품종은 카투아이라는 품종이거든요. 근데 이 게이샤 열풍이 되어지면서 게이샤도 씨앗이 비싸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사요. 그리고 높은 곳에 서늘한 곳에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땅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게이샤 종이에요. 돈 없고 땅이 없는 높은 고도에 땅이 없는 분들은 카투아이를 심게 되는데 안 찾게 파나마 카투아이 잘 안 찾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 아시아에서 이 커피 씬에서는 파나마 하면 게이샤지. 그래서 게이샤만 사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량은 카투아이가 더 많은데 모든 카투아이를 생산하는 모든 농부가 힘들어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게이샤 한 잔 마시면 카투아이 한 5잔 정도 드셔주시면 농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인스타 올릴 건데 메시 커피도 한번 태그해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까 에티오피아 산지 커피책 읽으면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농부들에게는 어떻게 동기부여와 내년에도 좋은 커피를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러한 감정과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지 커피를 그냥 소비하는 사람으로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느꼈던 거는 대부분 요즘에는 조금 농장들이 다 인스타그램을 해요.
이제 각자의 사진이 엉망인 경우도 많지만 이 커피를 수출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 커피를 재배하는 친구들이 인스타그램을 조금 하는데 조금만 찾으면 한 1분 정도만 찾으면 그 친구의 인스타를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태그를 걸어요. 그리고 커피 내어드릴 때 뭐 인스타 올리실 것 같으면 그 농장도 좀 태그 걸어주세요 라고 하면 내 커피가 누군가가 마시고 있고 굉장히 만족한 것 같아. 산지에서는 소비국에서 어떻게 커피를 소비하고 내 커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선물 같은 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태그 걸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고, 로스팅에 따라서 향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에티오피아, 브라질 섞인 것들을 좀 커피를 제공해 드렸어요. 바리스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일부이지만 또 심화책을 추천드리자고 한다면은 이 바리스타 직업의 이 더 퍼슨스라는 책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 2라고 해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가 크지 전혀 거의 없었던 시작점에서부터 지금 스페셜티 커피가 이렇게 씬이 커지기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바리스타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바리스타랑은 또 다른, 네, 바깥쪽에 부산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는 네네. 네, 좋아요. 저의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와 함께 했었던 그 바리스타 분들의 동시대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 이야기들도 되게 재밌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추천드리면서 바리스타들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약간 질문이랑 다 연결이 되어져서 이거 펴놓고 그냥 할게요. 네, 저의 원래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이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래희망 적으라고 하면 다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유아교육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꿈을 그려봤고, 이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앙대학, 또 학교명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가는 게 꿈이었어요.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부산대 유아교육학과 정도를 이제 꿈꾸게 됐죠. 네, 고3 초에는 지방에 있는 저희가 제 집이 김해거든요. 그러면 가까우니까 인제대학교가 있고 인제대에도 유아교육학과가 있네. 인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는데, 인제대 유아교육학과에 제가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까지 해서 다 떨어졌어요. 그럼 다 떨어졌고, 그러면서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더라도 그 보육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대요. 그래서 나는 이 꿈을 향해 또 다시 한번 과는 다르지만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원래 꿈은 유치원 선생님이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실습을 나갔어요. 저는 아동 쪽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동 쪽으로 이제 실습을 나갔는데 질문 하나로 업이 바뀌게 됐어요. 저 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월급 얼마 받아요?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난 일이라는 게 하루 사람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돼. 하루에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보내는데 저는 무력도 있는 편이에요. 정말 이게 갖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제 실습을 나가서 실습도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실습비를 받았거든요. 지금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시급이랑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의 그 월급이 제가 받는 실습 비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 선생님은 경력도 있었고 그 회사에서, 그 유치원에서 제법 오래 일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5년 뒤에 10년 동안 일을 한다 해도 저 선생님이 받는 월급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은 거고, 행복하지 않겠다. 나의 성향으로는 행복하지 않겠다 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 선생님과 사회복지사분을 굉장히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뉴스 사례들에 이제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실리는데, 사실 유치원 선생님에 대한 복지가 좋아지면 사고는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유치원에서 일해보면, 유치원 선생님 혹시 계세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아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직업에 대한 복지가 좋아져야지만이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존중하고. 특히 사회복지사는 더더욱 저는 존중을 해요. 저는 이제 에너지를 막 이게 좀 긍정적인 편이고 막 에너지를 뿜뿜뿜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이제 함께 하시다 보면 에너지를 주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도 하고, 저는 이제 딱 그만뒀었던 거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할아버지가 이제 하루아침에 돌아가는 경우가 연속해서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 소비도 굉장히 많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아닐 수 있고, 나 원래 긍정적인 사람인데 계속 이게 다운되어지면서 나 스스로가 조금 침울해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전 직업 선택할 때 나의 행복은 무엇인가가 나는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어때야지 행복한가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직업을 선택했는데, 이 바리스타라는 일은 시급은 어차피 똑같았던 시대니까, 근데 한 번도 인상을 쓰면서 일했던 적이 없고, 웃으면서 일을 했었고,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대단히 화내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없으시거든요. 화가 잔뜩 나는데 커피 드시러 오시지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다 기분 좋게 오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드렸을 때 피드백도 굉장히 빠르고, 저는 막 장기 계획보다는 조금 이렇게 단기 계획에 좀 더 크게 좀 영향을 받고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고, 급여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하는 만큼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직업 선택에 대한 걸 고려를 했던 와중에 저희 모모스 팀을 만나게 되어졌고, 이 사람들이랑 하면은 커피가 아니라 뭐든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지금 15년 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 돼지고기집, 돈가스집 한번 해볼까, 모모스 돈가스집 한번 해볼까 해서 돼지고기 되게 먹으러 다닌 적이 있거든요. 돼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나 막 이런 거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커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희 팀들이 되게 좋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2009년 두 번째 질문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어떻게 도전하게 됐나요? 인데 2009년도에 도전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딱 선택하고 나니까 주변에서의 시선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 걸 하려고 해? 그런 거라니, 내가 행복해서 선택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고, 집에서도 반대가 심했고, 친구들이 조금 안 좋은 시선과 약간의 무시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 한 번도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20살 조금 넘어서부터 친구가 조금 빨리 한번 정리되는 시기가 있었었고, 2년 동안 가족을 만난 것도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거의 커피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뭔가 보여주겠어 라는 생각으로 2년 동안 정말 커피에 빠져서 이제 하게 되어졌고, 2009년도에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왜 하게 됐냐면, 그 영상을 보는데 나는 지금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서 있는 바리스타는 몇백 명, 거의 수천 명이 둘러싸여서 모두가 박수를 치고 정말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나는 저 무대에 꼭 서서 바리스타라는 업에 대한 가치를 꼭 알리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챔피언십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안 쉽더라고요. 그 챔피언십에 서려고 하니까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줘야 되는데,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데까지 9년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고, 근데 바리스타로서 처음 세운 목표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9년 동안 그냥 똑같은 걸 계속 매년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시연은 다 다르지만은 그냥 항상 매년 추석이 찾아오고 설날이 찾아오는 것처럼 매년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리고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서는 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9년 만에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세계 대회에 서게 됐는데, 망쳤어요. 이때 이 질문이겠네요. 바리스타 하면서 힘드실 때는 언제인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때는 힘들진 않았어요. 저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저는 우승하는 게 목표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 무대에 설 거야 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트로피 들어 올렸을 때보다 저 무대가 저한테는 더 커요. 트로피 올렸을 때는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웃자노 이제 이런. 힘들 때는 이제 슬럼프 같은 것들이 빠질 때인 것 같은데,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데 내가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라는 이제 예전에는 커피 한 잔으로 소통을 했다라고 하는데 온라인 시대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걸 글로 표현을 해야 되고 사진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이미지로 표현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이제 시기예요. 근데 이게 한번 싹 바뀌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저는 그때가 2013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를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던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들이 그냥 말로 할 수 있던 것들이 글로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고 사진과 이미지, 지금 이제 영상이니까 사진과 이미지로 표현을 하려고 했을 때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극복 방법은 문제는 뭔지 아니까 그래서 저 그 시기 때는 커피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한 1년 반 동안 커피와 관련된 책은 단 한 번도 보지 않았고 정말 쓸데없이 미술관, 영화, 뮤지컬 뭐 현대미술 그때 현대미술 막 이렇게 막 많이 전시했었던 시기여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냥 계속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야지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드니까 이걸 좀 가져봐야지 그래서 일에 대한 걸 살짝 놓으면서 그냥 자기 개발을 하는 약간 완급 조절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견뎠던 것 같고 저 때는 좀 행복했습니다. 엄청 많이 울었는데 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진짜 19년에는 다시 도전했던 거는 제가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이때, 세계대회 나갔을 때.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이제 면허 시험을 치러 갔는데, 이걸 안 내리고,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내리고 그냥 밟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무 기본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아쉬움을 극복하고자 되게 마음 편하게 나갔던 게 이 대회였어요. 근데 그런 부담감 없는 것과 그냥 즐기는 것들이 조금 더 잘 소통이 되어졌던 무대였던 것 같고요. 사실 이 스토리는 사실 한 3-4시간 이야기해도 되게 길어가지고 그냥 짧게 넘어가고 이 챔피언 되고 나서는 굉장히 많은 제안을 받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다 거절해 왔던 것 같아요. 원래 나의 꿈은 스페셜티 커피 도시 부산을 만드는 부산이라는 꿈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이라는 단어들을 굉장히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대중매체에서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걸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진짜 행운스럽게도 이 대중매체에 관심을 받을 때 블루보틀이 오픈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계속 스페셜티 커피가 이제 뜨는 거예요. 블루보틀과 월드바리스타, 한국인 최초 막 이런 이야기들이 뜨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낯설지 않은 단어들이 된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스페셜티 커피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요즘에 저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내가 꿈꾸는 스페셜티 커피 도시에 가까운 모습? 저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 씬에서는 커피 도시를 멜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멜버른과 샌프란시스코라고 얘기를 해요. 요식업에 있는 종사자분들의 행복 수치가 가장 높은 도시가 멜버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멜번으로 손꼽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가 좀 행복하는 직업의 이런 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농장의 이야기들을 소비자에게 더 많이 전하는 저는 생산국과 이 소비국의 불균형을 조금 맞춰가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와인은 생산국이 잘 살아요. 소비국보다. 근데 이제 커피 생산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 식민지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커피 가격이 높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는 게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맞춰가는 작업들을 조금 해보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바리스타에게 단 한 권의 책을 추천해야 한다면 어느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머릿속에 되게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가장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가 2번을 잘 안 읽어요. 한 번 읽은 책을 잘 안 펼치는데 2번 읽은 책이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제가 일하면서 사실 힘들지 않아요. 일하는 게 저도 즐겁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일함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유를 찾게 되어지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맞나 아닌가?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왜 일하는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걸 좀 많이 정화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틀리지 않았음을 조금
위로를 하는? 근데 너무 저 위주의 책이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거의 뭐 2시간 정도 걸쳐서 아주 열광을 네. 해주신 우리 전주현 바리스타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